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사이브릿지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거는 똑같이 6시. 네, 아까 4시 30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4시 35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을 4시 35분까지 해주시고 휴대폰은 미리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4회 사이브리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과학의 울림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아주 간단히 드려보자면 저는 지금 2회, 3회에 걸쳐서 오늘 4회차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렸던 시기가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영재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해온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사이브리지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브리지는 과학, 사이언스와 다리, 브릿지를 연결해서 만든 단어예요. 이름처럼 우리 과학영재 여러분들과 저명한 과학자를 연결해주는 아주 특별한 강연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여러분들이 과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이브리지는 1부는 강연, 2부는 토크쇼 이렇게 총 2개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강연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과학영재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경대 교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과학을 좋아하고 즐기시는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 세계로의 초대 강연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근영 책임연구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한국과학상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이브리지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과학과 다리를 두 단어의 합성으로 과학을 통해 세상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통신, 연결 그 이상, 혁신의 인프라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활용,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이동통신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전문가이신 김근영 박사님으로부터 6G 시대를 준비하는 생생한 연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강연은 한국과학상의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과학이 세상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이브리지 강연이 학생 여러분에게는 미래를 향한 영감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술의 혁신이 가져올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근영 책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대 교감 선생님의 진심 어린 환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브리지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근영 책임연구원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근영 책임연구원님은 통신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3.5G, 4G, 5G, 6G에 걸쳐서 이동통신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며 극한지 통신 연구를 위해 작년에는 남극에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바로 차세대 통신, 연결 그 이상, 혁신의 인프라인데요. 김근영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근영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차세대 통신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걸어다니면서 통하는 게 정말 신기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 기술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10년마다 진보를 해왔고요. 2G, 4G는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앞으로 2030년에
이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차세대 통신은 뭐 지난 역사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혹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일단 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은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소개자를 준비를 했고요. 통신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정보이론, 다중접속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76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ICT 분야에서 핵심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제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도는 우리 회사 조직이 이렇다는 걸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뭐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컨텐츠 이렇게 비롯해서 ICT에 대해서는 거의 전 분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아니면 뭐 ICT 분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혹시 졸업 후에 오시게 되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인력이 2,000명이 넘고요.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친 분이 1,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연구 기관이고요. 이제 ICT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도 꽤 좋거든요. 특허, 뭐 표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표 성과가 있는데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게끔 초기에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세대 통신하면 보통 통신하면 유선 통신도 있고 무선 통신도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 같은 근거리 통신도 있고 유성 통신도 있고 그런데 차세대 통신하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와 관련된 이동 통신에 대한 거거든요. 그 이동 통신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가 큰 업적을 세운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2G 그러니까 2세대 기술이 CDMA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제 요 상용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통신 쪽에서는 세계에서 그래도 선두권에 있게끔 초석을 닦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산업체 또는 대학 등과 같이 공동 연구를 보통 많이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동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쪽의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극지연구소 등과 남극 기지에 뭐 자율이동 로봇하고 거점 간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있었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남극에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정보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정보이론은 셰논이 1948년에 처음으로 논문을 냈고요. 이 정보이론이 현재 통신 방식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까 이런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요 옆에 있는 이제 고우 그림하고 피카소 그림을 전달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전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텐데 셰논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보내는 데이터 딱 2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에 0, 1, 이 2개의 인덱스를 해가지고 수신기에서는 이 인덱스를 보내고 송신기에서는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러한 이제 생각 자체가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셰논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X가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작은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작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통신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내지는 경로를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면 잡음 또는 간섭이 있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채널 보호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구별을 했고요. 이 두 가지 단계에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상호 정보량이라는 걸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게 매우 중요한 양이고 요걸 기점으로 통신이 이제 이론적으로 잘 정립돼 있고 등등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만약에 동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확률이 2분의 1로 나오는 동전이라고 하면 이 동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는 두 개가 필요하겠죠. 뭐 앞면, 뒷면. 그런데 이 동전이 항상 앞면만 나온다고 하면 이 동전이 갖고 있는 정보량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전은 던지나 마나 항상 똑같은 값을 나오기 때문에 이 동전이 갖고 있는 정보량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량은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셰논은 이 정보량을 이제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이 P라고 하게 되면 이 P의 역수에다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거의 평균으로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고요. 앞에 동전에서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이 P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앞면에 나올 확률이 5일 때 요 엔트로피 값을 구하면 1이 나오고요. 0이나 1일 때 엔트로피 값을 구하면 이제 엔트로피 값이 0이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그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셰논은 이렇게 정보의 양을 정했는데 이 정보의 양이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압축할 수 있는 최대 한계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엔트로피가 물리에서 나오는 엔트로피랑 용어가 똑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통신 또는 뭐 인공지능에서도 엔트로피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의된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호 정보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잡음이 전혀 없는 채널이라고 하면 오류가 없는 거죠. 뭐 X를 보내면 Y가 오류 없이 받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2분의 1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정보량을 오류 없이 그대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채널은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뭐 0을 보내는데 1 입실론의 확률로 0을 받거나 또는 입실론의 확률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채널이 있을 때 과연 오류 없이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제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자판이 있는데 이 자판을 치는 게 채널이라고 보면 이 자판은 되게 특이한 자판이라서 A를 입력하면 A 또는 B가 나오고요. B를 입력하면 B 또는 C가 나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요걸 이제 오류 없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낼 때 이제 입력이 A, B가 나오면 A가 나오게끔 이렇게 관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를 구성해서 보내면 오류 없이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앞에 있는 그 오류가 발생한 채널에서 뭐 채널 한 번 상에서 데이터를 한 번 보내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면 무조건 에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널 두 번 사용해서 두 개를 한 번 보내는 게 아니고 데이터 열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오류가 한 번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제 2분의 1비트, 그러니까 원래 0, 1이면 두 개의 비트가 필요한데 2분의 1비트까지는 오류 없이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확장해가지고 데이터 길이를 점점 늘려가면 심지어는 무한대까지 보내게 되면 이제 오류 없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길이가 무한대가 되면 전속률이 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미 있는 전속률을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셰넌이 이제 이런 걸 다 증명을 했습니다. 1948년도에. 그래서 그 보낼 수 있는 그 데이터 전속률의 상한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기호가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제 앞에서 엔트로피를 HX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HX를 이용해서 IXY 상호 정보량이라는 걸 정의를 했거든요. 이게 상호라는 건 X하고 두 개의 페어가 있으니까 상호가 나온 거고요. 요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상호 정보량을 정의를 했고, 이 상호 정보량이, 그러니까 이 상호 정보량의 최대값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오류 없이 전송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계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게 단순히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요거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달하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해야지 한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셰넌은 요 두 가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한계는 엔트로피고, 채널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는 상호 정보량이다 라는 걸 이제 셰넌이 정보이론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우시안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신에서 가장 일반적인 채널이거든요. 이게 어떤 채널이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면 송신기에서 보통 이제 열잡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열잡음은 보통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더해지는 채널을 가우시안 채널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가우시안 채널에서 보낼 수 있는 채널 용량, 그러니까 데이터의 한계는 밑에 나온 것처럼 이제 대역폭 곱하기 로그의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 이렇게 나온 것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전송량은 채널의 대역폭이 중요하죠.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도 중요한데 신호대 잡음비는 로그 함수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데이터 증가하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대역폭 같은 경우는 선형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전송률은 대역폭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셰넌이 1948년도에 이제 채널에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뭐다까지 증명을 했는데요. 이걸 실제로 구현 가능할 수 있게 나온 게 2009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나오고 나서 60년 만에 이제 그 이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 이게 거의 10년 만에 이제 현재 5G 기술에 적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약간 특이한 분야가 태생부터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 한계가 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60년 만에 이제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 접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통신에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의 근거가 다중 접속 방식에 의해서 처음에 구분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중 접속 방식이 뭐냐면, 통신은 보통 할 때 한 명씩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 여러 명의 사용자가 어떻게 통신을 할까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다중 접속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인데, 당연하겠죠. 여러 명이 같이 떠들면 서로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대화하면 여러 명이 이제 무리 없이 통신 가능하겠죠. 이런 걸 이제 간섭 회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지국이 있고요. 아마 관심이 없으면 모를 것 같은데 보시면 기지국이 다 이렇게 안테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지국이 관장하는 영역을 셀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하나의 셀에는 한 명의 사용자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 여러 명의 사용자한테 무선 자원, 그러니까 무선 자원이라고 하면 주로 주파수 시간이 되는데요. 이 주파수 시간을 달리 사용하면 간섭을 회피하면서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파수를 달리 사용하게 되면 간섭 없이 통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간을 달리 사용하게 되면 이제 또 이것도 서로 간섭 없이 통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CDMA 방식인데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자별로 다른 코드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2명이 있는데 한 명한테는 11-1-1이라는 코드를 할당하고 사용자 2번한테는 1-1-1이라는 코드를 할당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보내는 데이터가 뭐 1 또는 -1일 텐데 만약에 뭐 1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자 2명이 보낸다고 하면 데이터를 보낼 때 원본 데이터하고 코드를 곱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1번의 전송 신호는 1-1-1-1, 사용자 2번의 전송 신호는 1-1, 1-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무선을 통해서 전송하게 되면 두 개의 신호가 더해져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사용자가 서로 더해지는 서로 간섭 상황에서 어떻게 간섭을 피해서 통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사용자 1번 데이터를 복원하고 싶으면 사용자 1번이 사용했던 코드를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 1번이 1-1-1-1이고 사용자 2번이 1-1-1-1인데 사용자 1번에 사용됐던 코드가 1-1-1-1이었잖아요. 근데 이 코드를 곱해줍니다. 여기 곱해진 건 단순히 곱해진 게 아니고 내적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내적을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내적을 해주면 1번 사용자는 같은 신호를 곱해니까 1이라는 신호가 나오겠죠. 2번 사용자는 내적을 구하면 0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진 신호가 2번 사용자의 신호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에서 0이 되기 때문에 1번 사용자를 간섭 없이 이제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쉽죠? 이게. 그래서 다중 접속 방식의 기본은 서로 직교하는 신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직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적이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벡터에서는 내적을 각각의 요소를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게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주파수 분할이나 시간 분할 같은 경우는 그 벡터를 1, 0, 0, 1 이런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X축, Y축이라는 벡터를 사용해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드 분할 다중 방식은 1, 1, -1, 1, 1, 1, 내적 곱하면 0이거든요. 이것도 직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하는 벡터를 사용해서 보낸 관점에서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교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이제 함수도 직교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함수에서 직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을 정의해야 되겠죠. 근데 함수에서 내적은 그래서 ft, gt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함수를 곱한 다음에 척분해 주면 이제 이걸 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내적이 0이면 직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각함수 공식을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는 곱해서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는 직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도 주파수를 이렇게 잘 정해주면 서로 직교한다라고 할 수 있고, 코사인 함수도 서로 직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서로 직교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거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합니다. 예, 요건 이제 뒤에서 이제 이동통신 세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중 접속 방식은 서로 직교하는 신호를 활용해서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초의 휴대전화, 그러니까 1세대부터 이제 6세대까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하면서 거의 10년씩 통신 기술이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는
뭐 90년대, 96년에 CDMA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리고 전화가 그 전에는 몇백만 원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마 일반 사람은 이제 휴대전화를 살 수가 없었고요. 이제 2세대부터는 이제 모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기술이 핫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통신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3세대 때는 좀 그랬다가 4세대 때는 또 성공했거든요. 혹시 왜 성공했는지 아시나요? 기술이 좋아서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아이폰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의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좋은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그 좋은 통신 기술이 4G LTE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이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5G가 나왔는데, 5G는 보니까 기술은 똑같은 것 같고, 뭐 내가 사용하는 건 전혀 변화가 없고,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요. 근데 실패한 이유는 기술은 좋은데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1세대 이동통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용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하면, 이제 이동 전화를 이용하면 이제 이동해도 전화가 안 끊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 밑에 보시는 이제 셀러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기지국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이 셀들이 서로 겹치게끔 기지국을 만들어주고, 이 단말이 이동하더라도 요 셀들 간에 이제 데이터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면 통신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전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러한 개념의 1세대 이동통신에 처음 이제 나와가지고 사용하게 됐고요. 이때는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죠. 2세대부터는 이제 CDMA라는 방식, 그러니까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시간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는 1세대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2세대는 뭐 디지털 방식이었고, 이때는 뭐 음성도 됐고 데이터가 됐었는데, 데이터는 간단한 문자만 이용했고, 이때 가장 핵심적인 게 누구나 한 명씩 휴대전화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동통신 기술이 되게 핫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핫한 기술을 저는 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제 통신 연구를 하게 됐었죠. 30년이 지나니까 이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3G 같은 3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장에서 성공을 못했거든요. 이게 그때 가장 많이 활용할 서비스가 영상통화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영상통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영상통화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겨갖고 괜히 술 먹다가 이제 영상통화 해봐 그러면 이제 괜히 걸리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아마 데이터 요금이 비싸가지고 이때는 영상통화를 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그 3세대 이동통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쓰는 휴대전화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용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 표준이 없었어요. 2세대부터는 각자 그 나라마다 독자 기술을 개발했었고요. 이 전화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쓰고 싶은 이제 쓰고 싶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표준이 도입됐고요. 그래서 3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쓰는 전화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동통신 기술이 10년 주기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10년 주기로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이동통신 기술을 표준화하는 기간이 크게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U라는 기간이 있고 3GPP라는 기간이, 이 두 개의 기간이 있고, ITU 같은 경우에는 기술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뭐 앞으로 이동통신 이래야 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각 기술의 요구 사항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면요. 3GPP는 요걸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거거든요. 요 기술을 만들고 요 기술이 뭐 지금 통신의 요구 사항을 만족해 줘까지 하는 게 이제 그 통신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표준 기술이 완성되는 기간이 대략 10년이에요.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앞에서 말했던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직교하는 이런 사각 함수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일이었거든요. 스마트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폰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받쳐지지 않으니까 이걸 와이파이로 오프로딩 한다든지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LTE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성공을 했었고요. 이때 기술 만들 때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X축은 전송률이고 Y축은 이동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낮을 때는 1GBps를 전송률로 보내주고 이동 속도가 빠를 때는 100Mbps의 전송률을 보내주는 게 이때 개발 목표였고요. 이 개발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서 3GPP 같은 기관에서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제 요구 사항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는 더 이상 전송률이 아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하자라고 이제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초고속인데 이거는 데이터 속도를 엄청 높여보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초연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단말을 우리 연결해보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초저지연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달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하자라는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성공스럽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4세대에 비해서 이제 밖에 있는 이제 거미줄 같은 형태로 이제 요구 사항도 훨씬 높아졌는데 이제 기술만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6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ITU 아래에서 요구 사항을 이미 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그 삼각형이 이제 5G 때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녹색 점은 5G 대비 성능을 향상시키자라는 이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파란 점이 있는데 요 세 개의 파란 점은 뭐냐면 5G 때 없던 걸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동통신하고 AI를 융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요구사항이, 이 비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동통신하고 센싱을 같이 결합해서 해보자라는 목표가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동통신하고 위성통신을 결합해서 서비스하자라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AI하고 이동통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AI 보면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AI가 어떻게 해서 산업 전반에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딥러닝 초기에는 이런 설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하는 게 뭐냐면 입력과 출력을 함수 관계를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함수이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건 다 함수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 딥러닝이 이런 함수를 잘 구현하니까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통신 쪽에서도 이런 AI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AI를 크게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 하면 첫 번째는 AI를 사용해서 통신 성능을 높여보자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 시스템 내에 독특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뭐 개인 정보의 문제가 있겠지만 뭐 이게 뭐 필요 없더라고 하면 최소한 사용자의 위치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더 좋은 AI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AI 활용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하고 센싱인데요. 센싱은 이제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더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의 위치 또는 이동 방향, 이동 속도를 측정하는 게 레이더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비가 온다든지 뭐 강우량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군중이 어느 정도 밀집하고 있어 또는 사람이 자고 있으면 전파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심박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측정하는 것, 공간 정보를 탐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통신하고 레이더 똑같이 전파를 이용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동통신에서 이런 센싱도 같이 하는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필요성을 못 느낄 텐데 그러니까 이동통신하고 위성통신을 같이 하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핸드폰에서 내가 바다에 있든 하늘에 있든 그냥 그 핸드폰 가지고 통신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현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왼쪽에 보시는 엄청나게 큰 안테나를 달고 있는 위성을 띄워보내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그 세 가지 새로운 기술을 앞으로 6G에서 제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시장에서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2030년도에는 이제 6G가 나오고 이게 성공하게 되면 혹시 또 통신 쪽에서도 뭐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6G가 2030년도니까 아마 대학생 되고 뭐 혹시 대학원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6G는 옛날 기술이 되고 아마 새로운 통신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통신 방식으로 시멘트 통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의 정보 이론은 뭐냐 하면 데이터를 빠르고 오류 없이 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신이라고 하면 어떻죠? 그러니까 오류 없이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미지를 보내고 이 이미지를 보내는 목표가 뭐냐 하면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주어졌다고 하면 통신할 때 이 이미지를 전체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배경은 지워버리고 그냥 고양이 모습만 보내면 되잖아요. 또는 뭐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양이 비슷하게 보이면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셰논은 데이터의 의미는 전혀 무시했잖아요. 근데 시멘틱 통신에서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전송하자라는 게 목표고요. 이걸 잘하기 위한 이제 통신 방식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셰논은 정보량을 정확히 잘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의미의 양을 정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이 의미의 양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희망이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의미 추출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면 이러한 시멘틱 통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돼서 뭐 몇 가지 활용인데요. 그래서 이 시멘틱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데이터를 다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작은 정보량만으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통신의 혁신을 가져올 것 같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가서 이런 쪽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좀 제가 좀 지대 넘지만 몇 가지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통신이 그동안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요. 아직 못 푼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신원이 했던 뭐 송신기, 수신기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섭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선형적으로 이제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뭐 기죽이 있고 단말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간섭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간섭이 미치는 상황에서 용량은 얼마나 될까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문제를 이제 뭐 50년, 60년도 또 풀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간섭을 회피할까, 뭐 아니면 간섭을 잡음처럼 처리할까, 또는 뭐 간섭을 복호해가지고 간섭을 빼줄까, 아니면 이런 방식을 조합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한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요거까지 돌아가는 방식까지 제안을 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거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한계가 가능하면 진짜 한계랑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리고 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직 못 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를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분 있더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연구는 실패한다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근본적인 걸 연구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건데, 보통 연구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겠어,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연구하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통신을 예를 들게요. 어떤 기지국이 있고 이 기지국에 2명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알고 있거든요. 이 한계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X축이 사용자 2의 전송률이고 Y축이 사용자 1의 전송률이면요. 이 한계가 이 파란색 곡선으로 보통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두 사용자의 성능을 높이고 싶었다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별에서 바깥으로 가게 되면 두 사용자의 성능이 둘 다 높아지잖아요. 근데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용자 1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2의 전성률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걸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연구를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최전선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요 안에서 성능 좋아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 요 경계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2명의 사용자를 다 좋아지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이때는 이제 요 3개의 별 모두가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3개 중에서 뭐가 좋아라고 하면 다 좋고 다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 판단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하고 대학원 때 수학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회사에 가서 수학을 더 많이 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수학이 연구할 때 정말 필요하고요. 통신에서는 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내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적이 벡터에서는 엘리먼트를 요소를 곱해줘가지고 더해준다. 함수 길이는 곱해줘가지고 적분을 해준다.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그 내적이 서로 다른 정의가 아니거든요. 수학에서는 내적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밑에 요 3가지를 만족하면 내적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적의 정의는 요 3가지를 만족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내적의 정의를 알게 되면 이 내적을 알게 되면 둘 사이의 각도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 각도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를 각 분야별로 이제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통신에서는 콜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내적이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챗GPT 보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적이거든요.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선형대사학,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선형대사학이 기본인데 브라켓 노테이션이라는 독특한 노테이션을 쓰는데 이것도 내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각 분야에서 따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학의 근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면 영역을 넘나들면서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학은 저는 못했지만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또는 대학원 가게 되면 일부 과목은 수학과에서 듣는 걸 이게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과에서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개념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회사 가니까 이런 개념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이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해주신 김근영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한 40분에 걸쳐서 통신 기술에 대한 수학적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6G, 이제 곧 다가올 6G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 연구자분들을 위한 시멘틱 통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미래 기술에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좋을지, 미래 연구자를 위한 자세까지도 모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과학의 최전선에서 들려주신 생생한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모든 학생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제 무대를 정돈하고 2부 토크쇼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를 잠시 정돈하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과학영재 여러분들이 박사님께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 몇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이후 한국과학영재학교 무려 이번에는 학생 홍보대사 학생분들과 함께 더욱 생생한 질문을 나누고 현장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받은 질문들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몇 가지만 먼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박사님, 세논의 이론이 현대 AI 통신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AI 통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AI 간의 통신일 것 같고요. 그 AI 간의 통신하게 되면 사람이 통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AI 간의 통신이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보내겠다는 게 목적이면 셰넌의 정보 이론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셰넌의 정보 이론은 이제 작동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셰넌의 정보 이론을 변화시켜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AI 통신을 어디까지의 범위를 두고 어떤 관점으로 볼지에 따라 그 법칙이 적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바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주셨어요. 미해결 문제인 간섭 채널에서의 용량을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수학적이나 인공지능적인 접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 9년 전쯤에 그 정보이론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었는데요. 그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섭 채널 용량을 연구한 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한 5명 정도 있더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문제는 못 푸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못 풀면 실패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하면서 새로운 방식들이 자꾸 제안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방식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접근한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꼭 연구의 실패다 성공이다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주신 게 최근에 수학적 인공지능적 접근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용량은 순전히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최신 수학 기법이 나오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아직 뭐 최신 수학적 인공지능적 접근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여기에도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든 학문에서의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간섭 채널이나 시멘틱 통신처럼 아직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에 도전을 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때 연구자로서는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답을 알고 있는 문제는 연구할 게 없다는 말이고요. 그 시멘틱 통신 같은 경우는 연구할 분야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도전을 하는 게 연구자가 해야 될 일 같고요. 실패는 그러니까 뭐 실패가 뭔지 모르겠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모르겠습니다. 답을 내느냐 마냐가 실패라고 하면 실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을 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에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패라는 게 이제 뭔지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것에서 연구를 하는 모든 과정이 딱
성공, 실패라고 가름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김근영 책임연구원님께서 통신 연구자로서 이렇게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30년 전에는 정말 핫한 기술이었고요. 모두가 신기한 기술이 통신이었거든요. 근데 30년 지나니까 이제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별 기술 차이도 없게 느껴지겠지만 통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현재 인공지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가장 핫한 기술인데 이게 30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 통신과 같이 우리 곁에 항상 있고 모두가 사용하는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 또 30년 후에 되면 인공지능은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통신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게 아니고 안 풀린 문제도 아주 많고요. 아직 연구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 쪽 연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핫한 기술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연구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간 공기 같은 존재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이 요즘은 통신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전 질문으로 많은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취합해서 4개를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많은 학생분들이 이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재학생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시간이실 텐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또 여쭤보니까 무려 이제 치열한 경쟁을 통해 1학년 때만 딱 뽑힐 수 있는 학생 홍보대사로 선발되신 두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추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홍보대사 조은찬, 최윤아 학생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재학생분들이니까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도 또 같이 듣고 했으니까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볼까 봐요. 질문을 하기 전에 본인이 제가 지금 뭐 좀 거창하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조은찬 학생부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현재 한과영의 2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조은찬이라고 합니다. 저의 현재 꿈은 수학자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 그렇게 계속 순수 수학만 파다 보면 나중에 돈 못 번다, 결국 치킨집 사장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저희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저의 흥미와 재미로 시작한 연구를 이렇게 계속해서 직업으로 삼아도 될지 많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라나는 차세대 과학도들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수학하는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고 있고요. 수학은 이제 순수 수학도 있고 응용 수학도 있는데요. 수학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걸 기술할 때 수학이 없으면 이게 기술이 안 돼요. 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학으로 표현돼야지 이게 어떤 말인지 알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그대로 다 수학에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근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게 되면 그 수학이 통신,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등등 아마 모든 방면에 다 사용할 거고요. 수학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아마 훌륭한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최윤아라고 하고요. 저는 생물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생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학 기술의 융합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번 강연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사실 이 기술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넓게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자기가 흥미를 가지게 되는 분야와 또 상업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분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 주제를 정할 때 흥미랑 실용성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할래? 잘하는 거 할래?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두 개가 일치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잘하면 좋아지게 되고 좋으면 이제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꼭 일치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연구라는 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해야지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게 해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뭐 상업적 측면하고 흥미를 따지게 되면 흥미가 좋아한다는 거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산업적 성공은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될 건.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제 답이 없는 문제고 이거 가치 판단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그 최윤아 학생의 질문에 제가 하나 더 추가 질문을 꼬리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연구소에서 보통 새로운 연구를 착수할 때는 국가에서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연구자 개인이 이런 분야를 새롭게 개발하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가 있을 텐데 그 비중이 몇 대 몇 정도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비중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해서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각자 하고 싶은 연구를 바텀업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에서 필요한 연구를 더 많이 하고요. 근데 이러한 국가에서 필요한 연구도 이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기획할 때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필요성을 저희 기관에서 많이 어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기술이지만 이제 필요성 자체를 저희 기관에서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흥미를 잘 반영했다. 예, 반영해서 이제 하는 할 수 연구들이라고 있겠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비율은 모르겠네. 그런데 실제 비율을 따지면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예산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 아까 두 학생 모두 질문을 들어봤을 때 이제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인데 이걸 사회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혹은 현실과 본인의 흥미 사이에서 어떤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엄청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 친구 중에 이거 하나만 진짜 딱 질문 더 하고 싶다가 있을까요? 혹시 은찬 학생 있나요? 네. 사실 그 강연 중에 약간 궁금했던 내용인데 저 수식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중간에 그 두 개의 전파를 더한다고 했는데 그게 더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내적한 결과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식에서. 그러니까 수식에서 네. 그 두 개의 신호가 더해진다고 했는데 네. 이 더해지는 게 왜 더해지냐 이런 질문인 건가요? 네. 이게 이게 무선징으로 전파를 하게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무선에서 그 두 개의 신호가 더해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더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신호 두 개를 보낼 때 그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머지 한 신호를 다시 내적해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보내는 게 그렇죠. 더한 다음에 전송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각자 보내도 무선에서 더해지게 되고요. 이 더해진 신호를 내가 복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의 원래 코드 가지고 곱해지면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동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동기를 맞춰가지고 곱해지게 되면 원래 내 신호는 1이 돼가지고 살아남게 되고 이제 간섭으로 미치는 신호 같은 경우는 원래 직교되는 신호를 곱해지니까 0이 돼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섭 없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네요 지금.
역시 이제 진짜 영재고 학생들답게 정말 그런 수식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질문에 요소를 볼 수 있었고 홍보대사다운 또 관찰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현장 질문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참가자분들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연을 듣고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셨던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앉은 두 번째 줄 학생한테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4학번 김유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도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 그 수학 관련해서 좀 심화적인 전공 공부를 이제 회사에 다니시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근데 저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수학 공부도 하실 수가 있지? 지금 나는 이거 공부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데 이 점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학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뭔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얻으셨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다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뭐 주신 연구 내용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수학이 딱 정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내용을 접하게 되고 이 다양한 내용에 필요한 수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수학이 필요하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책을 사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읽으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 책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책이 되게 많은데 진짜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잘 선택해서 쭉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또 재밌으면 또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수학 공부, 여기는 수학을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하다 보면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이론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보이론은 수학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실해석학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라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실수 이런 거, 실수란 무엇인가. 그래서 보시면 정보이론은 주로 무한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무한대에 가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한대가 아니고 뭐 길이가 10, 뭐 100 이럴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아는 게 더 어렵고요. 무한대에서는 더 쉬워지는 이유가 아주 많은 세,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문제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수학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박사과정 학생 두 분을 이제 위촉연구원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수학에 대해서 세미나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접했고요. 보면 정말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만큼 똑똑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연구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아까 학생분이 질문해 주신 대로 학업만 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학업과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 학업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는 학생분들 손 들어주시면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안경 낀 후드 입은 학생분께 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 짧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잘 나옵니다. 네, 저는 이사학번 신준현이라고 하고요. 그 정보통신 중에 양자 정보통신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통신 분야에서도 그 셰논의 정보 이론이 근간이 되는 이론이 되는 건가요? 예, 저도 이제 양자 정보 이론은 들어봤고 아주 간략하게만 들어봤는데요. 그 근간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 이론은 셰논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양자 정보 이론도 셰논의 이론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이론은 통신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뭐 양자 역학 등등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현장 질문을 하실 학생분 있을까요? 네, 저 뒤에 하얀색 소매만 보이는데 저는 네.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사학번인 조병준이라고 합니다. 그 강연 잘 들었는데요. 그 연구자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구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핫한 기술이라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셨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핫한 기술이 너무 신기해서 이거에 대해 좀 알고 싶다 해서 연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이 기술 발전시켜서 좀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호기심이랑 좀 봉사 정신 중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봉사 정신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이제 국가를 살리시는 이제 분들을 되게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싶고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를 희생해야지만 국가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지 우리나라가 점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봉사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정부 출원 연구기관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도 저희 연구기관에 들어왔대거든요. 그러니까 꼭 봉사 정신 때문에 여기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인류의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계속 기여를 하고 계신 측면인 거죠. 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학생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와 이렇게 놀랐는데요. 이게 바로 영재고 학생들이 이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점이었냐면 이런 질문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과학적이나 수학적으로 굉장히 재능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사회에 기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역시 훌륭합니다. 역시 또 영재고 학생분들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 질문 꼭 해야 집에 갈 수 있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검정 옷을 입고 뭔가 머리가 기신 건가요? 네, 머리가 긴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사학번의 심영섭입니다. 아까 수학 이론 설명한 부분에서 꽤나 관심이 갔거든요. 그 내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그 내적으로 또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게 각도라고 하셨죠. 각도. 근데 저희가 처음 각도를 배운 게 중학교에 뭐 평면도형,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이 각도라는 거를 어쩌면 그냥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두 선이 얼마나 벌어져 있냐, 그거를 딱 각도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적인 이제 벡터 공간의 뭐 함수 사이의 내적 함수 사이의 각도 또는 좀 더 그 외에 이제 일반화된 이제 각도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내적이 인공지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이제 딥러닝에서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요. 이 출력하고 원래 답하고 차이를 가장 작게 해주는 게 이제 이 학습의 원리거든요. 근데 요 차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각도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직교하게끔 서로 90도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도가 0이면 차이가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적인데 코사인 시뮬레러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 각도가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죠? 잠깐 그 각도가 그 품고 있는 의미가 이게 두 벡터 사이의 닮음 정도를 표현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해석 자체를 실제로 우리가 뭐 두 직선 사이의 각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면 이게 다른 개념 같지만 같은 개념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그간 다름으로 이해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걸 되게 직관적으로 이게 상상을 한다면은 이걸 어디에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는 내적이 0이니까 직교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벡터처럼 직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비슷하게. 이게 보이기는 다르게 보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같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함수, 그러니까 그 내적이 A 내적 B는 A의 놈 곱하기 B의 놈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는 내적을 두 개의 놈으로 나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함수도 똑같이 여기에 대입해주면 그 함수의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기엔 달라 보지만 개념적으로는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의 내적과하고 이거의 놈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것도 놈도 내적 해가지고 똑같이 코사인 세타의 각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든 벡터든 이제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 보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인공지능, 뭐 합성고업 이런 곳에서도 다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응용 선형대 수학으로부터 파생된 내적의 개념까지도 다 아울러서 설명을 이렇게 다 담으려다 보니 이제 딱 직관적으로 눈에는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동일한 내적 각도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가는 심화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진짜 치열한 수학적인 또 고찰, 그리고 삶에 대한 고찰이 모두 듬뿍 담긴 지금 4회차 사이브릿지 강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덧 벌써 저희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의 리액션. 좋습니다. 네, 진심 어린 강연과 답변을 통해 과학자로 가는 길을 따뜻하게 밝혀주신 김근영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10월이죠. 앞으로 11월, 12월 이렇게 2개 회차 앞으로 사이브릿지가 5회차, 6회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이브릿지는 여러분과 과학자의 거리를 더 가깝게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느끼셨듯이 이렇게 사회적인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계기로서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남은 자세한 강연 일정과 장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학자는 미래와 대화하고 상상을 현실로 그려나가는 마법사 같은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아 이거 될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불빛을 언제까지나 끝까지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과학영재분들이 빛나는 미래과학자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제4회 사이브릿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짠! 짠! 네,